특히 오늘 제가 가져온 것 중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마 중국 금융권에서 나온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중국 나라에서 통계하는 게 아니라 뭐 금융권 이런 데서는 이런 건 통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여러분들 들어보면 뭔지 알 거예요. 일단 저도 이걸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된 건데, 중국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중국 인구가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중국에서 통계 낸 숫자는 14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인구 통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4억이라고 치고, 지금 중국의 빚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가 부채는 그건 또 딴 얘기고, 개개인의 빚들 있잖아. 그 중에 그 수치 중에 한 개가 충격적인 게, 14억 인구 중에 빚을 지고 있는 중국의 인구수가 약 9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9억 2천만 명. 9억 2천만 명이 빚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4억 2천만 명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중에 3억 명은 이미 신용불량자예요. 이미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큰일입니다. 거의 주택담보대출이겠죠.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잘구리한 사소한 그런 다양한 대출들. 중국도 대출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오죽했으면 차일리 대출까지 있어. 니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없으면 그것도 대출해준다니까.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할 때 온라인에서 내가 뭐 사고 싶은 옷이 있잖아.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을 해줘. 일단 먼저 사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단 얘네들을 빚을 만들어 놔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사회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소랑 말처럼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데 저도 이게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자 봅시다. 최신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중국의 GDP 대비 2024년에는 88.3%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 약 16.55조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이경 2,965조. 이경 2,965조예요. 한국 돈으로. 요번에 한국이 미국이랑 관세에서 얼마 뜯겼다고? 3,500억 뜯겼다 그랬죠. 3,500억이야? 아니면 3,500억 달러야? 3,500억 달러예요? 3,500억 달러라고 하면 그 한국 돈으로 얼마지? 400 몇 조? 400 몇 조면 400 몇 조, 중국의 국가 부채 이경 3천조.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2026년에는 국가 GDP 대비 90%가 될 거고, 2027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63.3%에 달합니다. 정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느냐?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개는 바로 부동산. 지금 중국 부동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저는 맨날 이거 기사 보는 게 일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기사를 보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중국 지금 바닥이라고 들어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야, 지금 이제 중국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야, 부동산이 80%, 90%까지 빠진 데가 있대. 이거 바닥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래. 충격적인 게 이게 바닥이 아니래. 바닥이 아니고 회복할 기미는 절대 보이지가 않고 있으니 중국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 바닥 아니래. 중국 부동산이 제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2024년 기준 중국 부동산 탑 50 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1% 감소했고, 순이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2.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회사 탑 50 기업들이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돈을 못 벌고 있어. 다 적자를 보고 있어. 그 중에서 탑 1, 2, 3는 이미 지금 파산한 데도 있고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이 기업들이 총 부채가 한국 돈으로 약 2,656조. 2,656억도 아니고 2,656조. 진짜 이게 감도 안 잡힌다. 아무튼 요번에 한국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에서 뜯긴 돈이 약 450억이라고 하니, 450억이 아니라 450조. 450조.
450조고 이 기업들의 부채가 2656조. 그냥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되구나. 전 솔직히 이제 가늠이 안 가.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450조가 아니라 485조. 오케이. 정확히 얘기하면 485조, 약 5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건 많이 했던 얘기야.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는 곧 뭘로 이어지느냐? 건설 중단으로 이어지죠. 건설 중단으로 이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집을 청약한 사람들, 미리 놓은 돈들이 공중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냈어. 돈을 다 내고 이제 이 집이 이제 다 지어지면 난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온 집안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식들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산 거야.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건설이 멈췄어. 그럼 얘네들이 낸 돈 어디 가서 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지금 중국에서는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짓다만 그 집에 그냥 콘크리트 거기에 가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내가 월세 내면서 살 돈이 없잖아. 이미 연끌해가지고 그 집값 다 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유령 아파트라 그래. 근데 그런 유령 아파트가 몇 채? 몇 억 채 단위예요. 여러분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어놓은 아파트 다 합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중국의 아파트에 다 들어가서 살고도 남을 아파트가 중국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90억이 아직 조금 안 됐어. 근데 90억이라고 치자. 90억이라고 쳤을 때 집이 90억 채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2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3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반토막 내가지고 대략 한 45억이라고 치자. 45억 가구. 그 정도 집이 중국에 있다니까? 그러면 다 3인 가구라고 쳐가지고 그냥 3분의 1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30억 채잖아. 30억 채.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30억 채를 지어. 왜 지어? 근데 왜 그렇게 부동산들을 많이 지어놨냐? 이거는 몇 년 동안 중국은 계속 세계에다가 보여줬잖아. 매년 경제 성장률 5%, 6%, 7% 이걸 매년마다 보여줬고 이걸 매년마다 맞춰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일단 돈으로 때려박고 짓고 아파트, 고성, 필요 없는 이런 산업들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돈 때려 박은 거야. 돈을 때려 박고 짓고 판매하고 하니까 GDP가 계속 올라온 거지. 그걸 계속 보여줬고. 근데 그게 너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코로나 때 터지면서 이제 지금은 완전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의 그 중국의 고성이 3,000개가 넘어. 근데 그 중에 2,000개 넘는 게 인공으로 만들어낸 가짜 고성. 역사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고성이에요. 근데 그럼 고성 한 개당 얼마를 투자했느냐? 한국 돈으로 5천억 내지 1조를 투자해가지고 한 개씩 단지를 만들었어. 그게 지금 2천 몇 개가 이미 부도 난 것도 있고 부도 일보 직전인 것도 있고 그것만 해도 얼마가 날아간 거야. 여기에다가 이런 유령 아파트들까지. 유령 아파트, 유령 상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사가 중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가족들 싹 다 밖에 나앉았고 내 돈은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은 공사 중단이 됐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부동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얘기해줬죠. 중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사려고 내가 10억을 지불했어. 근데 이 10억 중에 약 굉장히 큰 한 부분은 정부가 떼가요. 30% 내지 50%? 그건 정부에서 미리 떼가버립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세금 걷어가는 방법이에요. 땅값이라 하고 미리 떼가버려요. 왜? 그 땅은 중국 정부 소유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가져가는 세금이잖아요. 초반에 이미 그렇게 이게 고리 불법 대출이랑 이게 뭐가 달라? 빌려주자마자 일단 이자부터 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중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나라한테 어떻게 내 돈이 털려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수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중국 정부는 일단 이렇게 털어가고 이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든가 가난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계속 이 국가의 소와 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자기 몸을 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벌어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돈을 버는 한 나라는 얘네들한테서 가져가는 게 있어. 그리고 중국 국가는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죠. 미국이랑 전쟁하는데 쓰고 있죠. 반도체에 투자하고 항공기술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최첨단 이런 데 투자하고 로봇 투자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일단 미국을 이겨야 돼. 여기에 미쳐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야. 야, 중국은 뭐 로봇 기술이 뭐 이거 다르더라. 뭐 중국에 뭐 드론 기술, 뭐 기술, 항공 우주 기술, 뭐 기술이 막 좋다고 막 난리더라. 돈을 거기 다 투자하니까. 근데 민생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한국도 그냥 민생을 다 무시하고 민생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세금 다 틀어가지고 국민들이 잘 사는 산업 이런 거 관심 없어. 야, 무조건 AI 투자하고 무기 투자하고 반도체 로봇 이런 데만 투자하고. 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 뭔 상관이야. 야, 도로 새로 깔지 마. 인프라 새로 닦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 무조건 야, 미국 이겨야 돼. 우리가 앞서가야 돼. 이런 나라 좋으세요? 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거든. 중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 그리고 자기들이 패권을 가져와야 하는 산업, 돈 되는 미래 산업 이런 데만 집중 투자하고 있고, 다른 거는 부동산?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부동산의 시대는 한물 갔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 야, 부동산 거품 더 빠지라고 냅둬. 지금 거기 투자할 때 아니야. 지금 AI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가져와야 돼. 거기만 투자해. 야, 부동산 그냥 내팽겨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의 문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자리 문제. 중국의 일자리 문제. 경제가 어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이제 고용 시장인데, 야, 이것도 중국에서 지금 배달원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건을 해요. 배달 한 건. 그 배달 할 건에 버는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야.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그게 어떤 물건인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많이 버는 거라고? 잠깐만, 다시 한번 검색해볼게. 잘못 가져왔나? 이게 많이 버는 거라고? 바이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맞아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상하이가 좀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소도시일수록 가격이 좀 싸지고, 그리고 하루에 30건 이상 하면 월 수입 100에서 150까지 찍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루에 30건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배달 관련돼 가지고 배달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중국에서 영화로 찍은 것도 있거든. 진짜 그 한 건, 그리고 중국 땅덩어리 알죠? 그 한 건을 위해 가지고 절대로 내가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교통법 다 지키고 대로로 가가지고 딱 도착해 가지고 갖다 준다? 그 무조건 시간을 어기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어기잖아요? 돈 못 받습니다. 중국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룰도 있어요. 시간을 어긴다? 돈 못 받아요. 이런 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길, 그 다음에 역주행, 인도로 가고 이런 길을 막 가야, 막 미친 듯이 달려야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만큼 한국의 배달원들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배달원들이랑 중국의 배달원들 일하는 그 다릅니다. 그거 개빡세요 진짜.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봐봐, 지금 이렇게 배달원을 뛰고 있는 애들이 다 대학 졸업자들이야. 대학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배달 뛰고 있다니까. 배달 뛰면서 이제 SNS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 보면, 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배달 뛸 거였으면 미리 공부 포기했지. 그러면 우리 부모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삶이 좋아졌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평생 돈을 모은 거를 다 투자해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켜놨어. 근데 자식 대학까지 졸업시켜놨는데 배달 뛰어. 그리고 확실히 그건 맞아요. 이게 좀 빡신 일이고 생명적인 위험도 크지만 중국의 일반 직장의 월급보다는 세. 지금 중국의 일반 직장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50, 60 이런 데도 많은데, 근데 여기서 이거 열심히 뛰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면 그래도 수입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통계가 있습니다.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무슨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고 상반기 평균 실업률은 5%, 그 다음에 2025년 6월 청년 실업률은 14.5%,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놨는데, 실질적인 실업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 40%, 5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중국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대학생이 졸업하는 순간 취준생이 아니야. 취준생을 뛰어넘어요. 대학 졸업생, 그 다음에 취준생, 직장인 이거잖아. 졸업생, 취준생, 직장인 너 뛰어넘고, 졸업생, 그 다음에 실업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실업률 이런 거 통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엉터리예요. 어느 정도로 엉터리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올해 난 일자리가 없었어. 일자리가 없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배달이라도 한번 뛰어볼까? 그래가지고 배달 뛰어가지고 한 5건 뛰었는데, 와,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5건 뛰었잖아. 수입 있잖아요. 너는 실업자에 올해 포함 안 돼. 너 실업자 아니야. 5건 뛰었잖아. 돈 벌었잖아. 너 실업자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백수야. 돈이 없어. 수입이 없어.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나도 뭐 온라인 방송이라도 해볼까? 라이브 방송이라도 해볼까? 라이브 방송 받아가지고 도네이션이라도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 했는데 도네이션 한돈으로 한 5,000원 받았어. 5,000원 받았는데 와 이건 너무 해도 안 터진다. 나랑 안 맞아 하고 포기를 했어. 근데 5,000원 받았잖아. 그 실업자에 안 쳐줘요. 통계 방법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맞춘 게 5%야.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투자 대상이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 중국에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봐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G2 야 500강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거의 130개예요. 야 이거 뭐 중국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봐야 돼. 인구별로 따졌을 때 인구 몇 명당 500강 기업이 한 개 있느냐 이 비율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 중에 몇 개가 민간 기업이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500강 기업이 뭐 몇십 개라던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민간 기업이에요. 그 중엔 당연히 뭐 삼성도 있을 거고 뭐 SK도 있을 거고 막 이런저런 기업들이 있겠지, 그지? 그 중에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만 국가 기업이고 다른 건 다 민간 기업이야. 이런 데이터가 좋은 게요. 민간 기업이 많아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이제 이런 거거든. 근데 중국은 130개 기업 중에 거의 110개가 국가 기업이에요. 국가 기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개 기업 중에 그 중에서도 몇 개를 빼야 돼. 그것도 약간 반국가 기업이야. 거의 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고, 그냥 민간 기업이라고 따지면 10몇 개? 10개도 안 돼? 뭐 아무튼 굉장히 이 양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대 이거지. 보는 관점이죠, 그죠? 또한 요런 이슈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대 팬데믹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79.4%를 차지를 했고 민간 기업이 중국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창출했지만 2025년에는 국유 기업의 강화가 일자리 손실을 보완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채용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많은 구직자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은 많은 이런 강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민간 기업으로 안 돌리고 다 중국 국가 산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한국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 가고 중국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대로 간다고, 미쳐 있다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산업으로 간다 이거야. 나라가 그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쪽 인재를 막 이렇게 밀어주니까 중국 학생들도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이쪽으로 해서 내가 이쪽 전문가가 돼야, 그래야 내가 이 나라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구나. 중국 학생들은 왜 의사로 안 가? 여러분들 중국 의사들의 연봉, 중국 의사들의 페이 한국 의사만큼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한국 의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중국이랑 비교하면, 한국 의사랑 중국 의사랑 비교하잖아. 하늘과 땅 차이. 한국에서 의사라 하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 이 사회 계층 쪽에서는 상위 계층이라고 평가되잖아. 중국에서 의사라 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 소방관, 경찰 그냥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커서 어디로 갈지는 다 정해져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한국도 지금 외국 자본 빠져나갈까 말까 이러던데. 그거 대주주 그거 정책인가 그거?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10억이 뭔 대주주야? 아니 한 기업이 시총이 몇 조에서 몇백 조까지 있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10억 가지고 있으면 그게 대주주인가? 그거 아니잖아. 아무튼 지금 한국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국민청원 넣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뭔가 고쳐야 될 텐데, 일단 중국을 얘기하자면 중국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망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가서 이렇게 배달 뛰면 그래도 이거 하루에 많이 배달하면 꽤 버니까 배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택시, 모바일 택시 이런 거 몰고. 솔직히 대학생 입장에서 자기 집안에 있는 돈을 걔한테 다 갖다 바쳤을 텐데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서 또 공부가 쉬운 줄 알아? 중국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진짜 심해요. 와,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한 5박 6일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 아무튼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애가 나가서 할 일이 없대. 그래가지고 배달을 뛰겠대. 야, 억장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가 문제냐? 아, 진짜. 이것도 새로운 뭔가, 아니, 새로운 건 아닌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미래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미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거, 이건 우리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죠? 한국도 비슷하고. 근데 중국은 지금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미친 듯이 그런 쪽으로 투자하니까,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니까 중국은 이미 무인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무인 택시가 쫙 깔리면 누가 일자리 잃어요? 기사들 다 일자리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정부에서 눌러버렸어요. 야, 쟤네 해산시켜. 중국 인민들이 미래를 위협하는 게 AI. 그렇지. 또 뭐가 있습니다. 교육. 자, 봐봐. 중국은 경쟁이 세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간다고? 공대로 가고 중국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러다가 진짜 인재가 됐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치고 올라왔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됐잖아. 근데 걔네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또 스카우트 해가잖아.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니까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둘 다 미국이랑 중국이 AI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하는 인력들은 다 중국인들이야.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고, 요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데려간 AI 인재들, 중국의 AI 인재들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AI 인재들 뭐 그런 공대 컴퓨터 인재들 근데 그렇게까지는 난 공부할 자신이 없다. 그럼 내가 계속 대학을 갈 의미가 있을까? 대학 갔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다 배달 뛰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진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중국 교육 시스템과 취업 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 이게 어떤 용어로 중국에서 불리고 있냐면 학력 인플레이션. 이제는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미래를 혹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왜냐? 학력 높은 애들이 그냥 트럭으로 싣고 다닌다. 너무 많다. 바닥에 깔린 게 학력이다. 석박사들 그냥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고. 이런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와 동시에 AI라고 하면 AI와 자동화. 이거는 진짜 이런 게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노동 시장이 흔들리죠. 자, 세계 경제 포럼 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AI와 로봇 공학을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이미 대체를 하고 있어. 중국에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 다 깔리잖아요. 이제 그냥 모바일 택시 모는 사람들 일자리 다 잃는 거예요. 배달도 이제 자동으로 되잖아. 배달 기사를 다 끝나는 거야. 택배 자율화 되잖아요. 택배 기사를 끝나는 거고. 중국은 그걸 계속 도입하고 있고 도시마다 그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미 걔네들은 빨리 가려고. 근데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중국 인민들의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WEF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AI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고용주의 40%가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봐봐. 사람을 이용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보통 기업에서 문제들은 기업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한국에도 대표적인 예가 있죠.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을 보면 현대자동차 한국의 공장보다 사람이 훨씬 적은데 효율은 어마어마하죠. 다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일자리가 다 대체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점점 대체가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고 고학력자들이 그냥 바닥에서 뒹굴어 가고 있는데 그냥 남아 돌아. 근데 여기서 더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서비스업에서는 여러분들 요즘 서비스업에서도 여러분들 키오스크, AI 챗봇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키오스크가 있는 점포들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거 한 개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해버리는 거야. 인력이 한 명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명 월급에다가 보험에다가 이런 저런 거 퇴직금 다 합치면 그 기계 한 개 두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리고 요즘 대형 식당 이런 데 가잖아요. 로봇이 다 서빙해. 로봇이 서빙하면 그 몇 명의 인력을 다 대체하는 거야. 훨씬 이득이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지금 중국의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도 요즘 이런 예를 들기 좋은 게 가로수길 한때 얼마나 핫했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어요. 가로수길 하면 황금 점포들,
근데 지금 그 점포들 다 나갔죠. 건물주들은 그 가격 안 내리고 월세 비싸가지고 사람들 안 들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거기는 황폐화되고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그럼 그 거리에는 사람 유동 인구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리는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금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대부분이 문 닫고 있어요. 왜냐? 온라인으로 모든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서 다 가능해졌거든. 오프라인 스토어가 더 이상 생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게 다 문 닫고 나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황폐해지고 뭔가 거리 분위기가 죽어버려.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곳에 어떤 도시는 적당한 인구가 유동이 있어야 되고 그 적당한 인구 유동을 받쳐주려면 적당한 뭐 식당이라든지 점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는 느낌이 나잖아.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하죠, 그걸.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백화점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의 유명 백화점들도 더 이상 못 버티고 계속 문 닫고 있어요. 그럼 백화점이 한 개 문 닫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무너져가는 산업들이 많은데 뭐 제가 한 번에 컨텐츠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한 꼭지씩 이렇게 따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잖아요. 도시의 몰락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몰락, 뭐 저번에는 뭐 고성이란 산업의 몰락, 아파트의 몰락, 뭐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몰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부양하고 있는 산업들은 뭐냐?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산업들. AI,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로봇 이런 것들로만 계속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기사들 보면 지금 중국은 완전 앞서 나가고 있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고 중국 완전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산업도 지금 중국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왠지 그런 화려한 산업들만 보면 중국이 진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와, 중국 진짜 완전 진짜 미국이랑 진짜 맞짱 뜨고 있는 것 같죠. 아니야. 그 밑에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산업도 양극화, 부의 분배도 양극화. 근데 요번에 이런 대도시에도 이런 재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지금 어느 특정 분야에 너무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은 망하진 않는다. 왜냐? 걔네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는 산업이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이 있으니 걔네들이 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중국 인민들은 죽어날 거다. 지금 이미 죽어나고 있잖아요. 왜? 중국의 시스템이 그래. 체제가 중국 인민들이 움직이 숨이라도 쉬면 그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뭐 한 개 사 먹잖아? 일부는 중국 주머니로 들어가고. 뭐 어디 나가서 차를 타잖아? 일부는 중국 정부로 들어가고. 병원을 가잖아? 당연히 일부는 중국 정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힘들게 살지만 살아있는 한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들한테서 털어갈 게 있다는 거죠. 계속 돈이 중국 정부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망할 일은 없지.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 인민들은 죽어나겠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